안녕하세요. 이기적 전기기사 필기 기본서 챕터 6 교류회로 문제와 이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섹션 1번의 정연파 교류회로인데 이 정연파 교류회로서 종연파 교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파 교류에서 첫 번째로 저희가 볼 거는 교류의 용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류의 용어를 한번 살펴보면요. 교류는 파형이 이렇게 변하는 파형으로 나오는 얘들이 바로 정연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정연파에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실제로 우리가 교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교류에도 사실은 이렇게 플러스 전기와 마이너스 전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 교류에서는 마찬가지로 교류는 플러스 전기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전기가 위아래로 이렇게 한번 바뀌는 거, 그걸 보고 우리가 바로 뭐라 하냐? 파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형은 이 플러스 전기에서 마이너스 전기가 한 번 나오는 거가 바로 파형입니다. 한 번 나오는 거를 파형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럼 지금 여기서 전기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가 한 번 나오는 거, 이게 파형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가 한 번 나오는데 걸린 시간이 있을 거예요. 바로 여기서 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가 한 번 변하는데 걸린 시간, 나오는데 걸린 시간, 우리는 그걸 보고 뭐라 하냐? 주기 t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 t는 뭐라고 하냐? 교류의 파형이 한 사이클, 한 번 나오는데 변화하는데 걸린 시간을 우리는 바로 주기 t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파수는 뭐라 하냐? 주파수는 1초 동안에 나온 파형의 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주파수는 몇 Hz라고 하고 있냐면은 60Hz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1초 동안에 몇 번 나오는 거예요? 파형이 60번 나오는 게 바로 주파수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1초 동안에 이 파형이 60번 나온다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1초 동안에 몇 번 나오는 거예요? 60번 나와요. 1초 동안에 60번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는 겁니다. 그럼 그거를 우리 눈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류는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가 없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는 그러면 아까 파형이 한 번 나오는데 걸린 시간이고 주파수는 1초 동안에 나오는 시간이잖아요. 몇 번 나왔는지 1초 동안 나온 파형의 수를 의미했고, 그래서 주기 t는 어떻게 구하냐? 주기 t는 주파수분의 1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주기 t는 1초 동안에 60번 나왔으니까 60번 나온 거에서 60분의 1을 하면은 한 번 나오는데 걸린 시간을 알 수가 있고, 만약에 주파수 F는 어떻게 구하냐? 주기분의 1로도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요렇게 두 가지를 조금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 나오는 거는 각속도인데, 각속도는 각주파수라고도 불립니다. 각속도는 각주파수라고도 불리고, 각속도, 각주파수, 각이 변하는 속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속도를 뭐라고 하냐? 각속도를 이렇게 오메가라고 쓰고 있습니다. 각속도를 오메가, 각주파수를 오메가라 쓰고 있고요. 이 오메가는 얼마의 값을 가지고 있냐? 2 파이 F라는 값을 가지고 있다. 이 각속도는 뒤에서도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오메가 각속도는 꼭 기억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위상과 이상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상과 이상차를 보시면은
교류는 주파수가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위상과 위상차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위상은 뭐라고 하냐면요. 출발 위치를 말합니다. 출발 위치. 우리가 100m 달리기를 했을 때 같은 위치에서 출발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내가 내 위치보다 앞에서 달리거나 내 위치에서보다 뒤로 달리면은 말이 안 되잖아. 우리 운동 경기는. 하지만은 이 교류에서는 바로 내 출발 위치보다 빨리 출발할 수가 있고 나보다 늦게 출발할 수 있는 그걸 가지고 바로 우리는 뭐라고 하냐? 위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상이라고. 그럼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 그림이 이렇게 V0가 있습니다. V0의 그림은 여기로 이렇게 정상적으로 출발해서 끝나는 걸로 보이고요. V5를 보시면은 V5는 V0보다 뒤에서 이렇게 출발하고 있는 그림으로 나오고 있고요. V2를 보시면은 V2는 V0보다 앞에서 이렇게 출발해서 끝나는 그림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뭐예요? V0는 정상적인 위치, 파란색인 V5는 느린 위치, 노란색인 V2는 더 빨리 출발하는 위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들을 이제 한번 표현을 해보면은 V0는 VM sin 오메가 t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VM sin 오메가 t는 무슨 값으로 나오냐면요. 바로 순식값으로 나올 겁니다. 순식값. 순식값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순식값의 기본 틀이 VM sin 오메가 t야. 요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얘는 정상적인 V0는 정상적인 위치에서 출발했다 했으니까 VM sin 오메가 t인 거고요. V5 같은 경우는 V0는 정상적인 위치였으니까 근데 V5 같은 경우도 일단 기본 틀은 VM sin 오메가 t여야 돼. 이거는 맞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 V5는 V0보다 뭐라고요? 더 느리게 뒤에 있잖아요. 뒤에 있기 때문에 느리다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만큼 느리냐? 바로 어떤 각도만큼 느리다를 표현해야 되는데 바로 그 각도만큼 느리다를 사인 뒤에 가로를 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오메가 t 뒤에다가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를 표시해줘야 돼요. 여기서 마이너스 세타가 나온다라는 거는 얘가 이 마이너스는 빼주라는 뜻이 아니고 느리다. 뒤처진다에 뒤진다.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느리다, 뒤처진다에 뒤진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럼 V2 같은 경우는 V2도 기본 틀은 VM sin 오메가 t인데 여기서 마찬가지 V2는 V0보다 앞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나와야 돼요? 바로 플러스 세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 플러스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 앞선다. 앞서고 있다에 앞선다. 빠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느리다, 뒤진다를 가지고 뭐라 할 수도 있냐? 지상이야 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앞선다, 빠르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진상이야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진상이라고 하면은 앞선다, 빠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지상이다라고 하면은 느리다, 뒤처진다의 뜻을 가지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느리다의 빠르다는 바로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그거의 차이로 나온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타가 뭐 각도 30도면 30도인 그 각도로 주어질 수도 있지만은 얘들이 어떻게 주어질 수도 있냐면요. 세타가 6분의 파이 3분의 파이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얘들이 6분의 파이, 3분의 파이 이렇게 주어질 때는 뭘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은 얘들이 세타가 6분의 파이, 세타가 3분의 파이 요렇게 주어질 때도 있는데 이렇게 주어질 때는 뭘 생각해 주셔야 되냐? 자, 우리가 파이는 대부분 얼마를 썼어요? 3.14로 계산했어요. 3.14로. 근데 우리가 이 파이가 180도라는 뜻을 가지기도 했어요. 180도야. 180도야 라는 뜻을 가지기도 했는데 그러면 언제는 얘를 3.14로 쓰고 언제는 얘를 180도로 써야 돼요 라고 하는데 대부분 뭘 기억하시면 되냐? 이 세타 앞에, 파이 앞에 사인이라는 글씨와 코사인이라는 글씨와 탄젠트라는 글씨로 있으면은 180으로 쓰는 거고요. 사인과 코사인이라는 말이 없으면은 3.14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가 6분의 파이 앞에 뭐가 있어요? 사인이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아, 얘는 180으로 쓰는 거야. 6분의 180. 30도가 되는 거고요. 3분의 파이는 3분의 180이니까 60도가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지금 VO는 마이너스 30도가 되는 거고 V2는 플러스 60도가 되는 거야 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일단 제가 임의로 마이너스 30과 플러스 60을 줬어요. 그러면은 V0는 그냥 기본적인 이상이 없는 기본이고 V5는 느린 이상을 가진 지상을 가진 마이너스 30도 느린 이상을 가진 거고 V2는 플러스 60이니까 60도만큼 앞선 이상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상이었죠. 느리냐 빠르냐가. 그런데 그럼 이상차는 뭘까요? 위상차는요. 자, 위상차는 지금 제가 임의로 얘를 지금 마이너스 30이라고 준다 했고 얘는 제가 플러스 60도로 준다 했어요. V제로는 이상이 없다 했어요. 정상적인 위치에서 출발하니까 0도에서 출발한 거예요. 0도에서. 그럼 0도에서 출발하고 30도에서 출발하니까 V제로와 V1이 지금 일단 얼마 차이나요? 30도 차이나. 이게 이상차예요. 그 다음에 V제로는 0도에서 출발하고 V2는 60도에서 출발하니까 얼마 차이 나요? 60도 차이 나요. 그러면 V1과 V2는 일단 몇 도 차이 나요? 마이너스 30이 0으로 가야 되니까 일단 30도 차이. 0에서 60으로 가야 되니까 60만큼 또 증가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는 몇 도 차이예요? 일단 90도 차이가 나. 바로 90도 차이. 요런 식으로 이게 바로 차이, 도의 차이를 해주는 게 위상차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상과 이상차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나오는 거는 이제 교류의 표시입니다. 이 교류의 표시에서는 저희가 네 가지 값, 교류의 값들을 배울 건데 이 교류의 값들은 첫 번째로 순식값이 있고요. 순간순간 변하는 전류와 전압의 값을 순식값이라 하고 두 번째는 시료값이 있습니다. 교류에서의 실제 사용하는 전류와 전압의 값을 시료값이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평균값이 있는데 이 평균값은 교류의 파형의 반주기에 대한 전류와 전압의 평균값을 바로 평균값이라 하고 있고요. 네 번째로 최대값은 순식값 중에 가장 큰 전류와 전압의 값을 바로 최대값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값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자, 먼저 우리가 교류 파형이 어떻게 됐었나요? 교류의 파형이? 교류의 파형은 이렇게 변화되게 나온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플러스 전기가 있었고
이렇게 마이너스 전기가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파형이 이렇게 2로 쭉 올라갔다가 마이너스로 내려갔다가 다시 바뀌잖아요. 바로 이 값이 어떻게 돼요? 2로 쭉 올라가고 있어요. 시간에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값들이 변화가 되고 있는 거죠. 바로 이게 무슨 값이에요? 순간순간 변하는 값, 순식값인 거예요. 순간순간 변하는 값. 값들이 이렇게 쭉 위로 올라가면 값이 계속 변하는 거예요. 크기가 변했다가 다시 적어졌다가 마이너스로 갔다가 0으로 오는 요게 바로 순식값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순식값은 그래서 교류에서 순간순간 변하는 값이야 라는 걸 알 수 있고, 시력값은 교류에서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값, 우리 가정에 몇 볼트 나온다라고 하고 있어요? 220볼트 나온다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실제 사용하는 값, 시력값이고요. 그리고 평균값은 뭐냐면은, 자, 우리가 이게 교류가 순간순간 값이 변한다 했죠. 얘도 값이 순간순간 변한다 했죠. 그거의 그 평균은 어떻게 돼? 바로 그 값, 순간순간 변하는 값들의 평균을 내보자. 그게 평균값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은 이 플러스 전기의 값과 마이너스 전기의 값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이 같은데 그걸 가지고 평균을 내면 당연히 얼마 나와요? 0이 나와요. 0이. 그래서 얘는 평균을 못 내. 플러스 마이너스 가지고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반만. 그럼 우리 플러스 값의 반만 가지고 평균을 내보자. 또는 마이너스 값만 가지고 평균을 내보자. 반만 가지고. 그럼 평균 나오잖아. 그래서 반주기, 이 반만 가지고 평균을 내는 거. 그게 바로 평균값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대값은요. 이 변하는 값 중에 이 부분, 제일 큰 부분을 우리는 뭐라 해요? 최대값이야 라고 해 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간단히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자, 먼저 얘들의 순식값은 뭐로 표현하냐? 기호부터 살펴보면요. 순식값은 소문자 V나 소문자 I로 표현을 하면은 순식값이야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시료값은요. 실제 사용하는 값이기 때문에 대문자 V랑 대문자 I로 표현하면은 우리가 시료값이야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평균값을 보시면은 평균값은 대문자 V에다가 평균, 에버리지 A를 붙여주면은 평균값이고요. 전류도 전류의 I에다가 평균, 에버리지를 붙여주면은 평균값이야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 최대값은 전압의 V에다가 맥시멈 값이기 때문에 M을 붙여주면은 최대값이야. 그러면 전류도요. 전류 I에다가 맥시멈 값이야. M을 붙여주면은 바로 맥시멈 나온다. 그래서 최대값이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 기호들로 우리가 순식값, 기호로 순식값, 키로값, 평균값, 최대값을 나눌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이걸 최대값, 순식값을 어떻게 구할 수 있어? 그거를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죠. 자, 먼저 순식값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순식값이 전류와 전압을 물어보는데 그중 그냥 하나만 기억하라고 합니다. 전류든 전압이든 하나만. 그러면은 나머지는 쉽다. 근데 대부분 문제에서도 전압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전압을 기준으로 항상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전압을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우리가 순식값은 소문자 V로 표현을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순식값은 소문자 V로. 그래서 아까 순식값은 우리가 그리고 위상과 이상차를 할 때 배웠었어요. 순식값은 V, M, 사인, 오메가, T. 요게 바로 뭐예요? 순식값의 기본 틀입니다. 순식값의 기본 틀은 바로 VM, 사인, 오메가, T. 이게 순식값의 기본 틀이고요. 위상이 있으면 당연히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그걸 나와줄 거고 위상이 없으면 항상 기본 틀은 순식값 V는 VM 사인 오메가 T입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얘를 순시 전류로 물어본다. 순시 전류 값은 뭐만 해주면 돼요? 제가 전압만 기억하면은 전류는 쉽다 했어요. 왜요? 전류 전압 틀을 그대로 뭐로만 바꿔주면 되냐? 전압 I로만 바꿔주면 돼요. V는 I로, V를 I로. 그럼 IM 사인 오메가 T. 요렇게만 바꿔주시면은 바로 순시값이 나온다라는 거 저희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시도값입니다. 시도값은 교류에서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값. 아까 대문자 V로 쓴다 했었고 대문자 I로 쓴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대문자 V 시도값은 어떻게 구하냐? 루트 2분의 VM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루트 2분의 VM. 이거는 0.707 VM으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 0.707 VM으로 0.707 VM으로도 구할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두 번째, 자, 전압의 시도값은 루트 2분의 VM 또는 최대값의 70.7%를 곱해줘. 그게 바로 뭐예요? 시도값 V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압의 V는 이렇게 됐고 I는 아까 제가 뭐만 한다면 된다 했어요? V를 I로만. 그러면 I는 루트 2분의 IM이 될 거고 이거는 0.707 IM으로도 쓸 수 있다라는 거. 루트 2분의 VM, 루트 2분의 IM 똑같잖아요. 그래서 전압을 전류로만 바뀐다라는 거 생각해서 우리는 값들은 전압값을 기준으로 꼭 기억해 주시면은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이렇게 시도값까지 받고 이번에는 평균값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평균값인데요. 평균값 볼트 에버리지로 표현하거나 전류 I 에버리지로 표현한다 했습니다. 그럼 우리 볼트 에버리지는 어떻게 표현하냐? 평균값. 자, 우리도 이것도 전압을 기준으로 평균값을 기억한다 했으니까 전압을 기준으로 평균값은요. 파이분의 2VM으로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파이분의 2VM으로. 그러면은 얘는 뭐가 되냐? 0.637 VM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최대값은, 평균값은 최대값의 63.7%야 라는 거예요. 63.7%야. 그리고 VA는 파이분의 2VM으로도 구할 수 있어 라는 거. 이게 바로 평균값 VA를 구했습니다. 그럼 우리 평균값 IA, 전류의 평균값은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전압고 그대로 갖다 쓰자는 거죠. 파이분의 2VM을 뭐로만요? IM으로만요. 0.637 VM을 뭐로만요? IM으로만요. 전류는 전류를 전압으로만 바꿔주면은 평균값이 나온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전류의 평균값, 전압의 평균값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네 번째로 나오는 거는 최대값인데 최대값은 뭘 기억을 해주셔야 되냐? 자, 우리가 어디에도 무조건 무슨 값이 들어갔었어요? 시도값에도 최대값이 들어가고 지금 여기 평균값에도 최대값이 들어가죠. 그래서 최대값은 시도값이 주어졌을 때 최대값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고 평균값이 주어졌을 때 최대값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먼저 우리 시도값 V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루트 2분의 VM으로 구한대요. 그럼 여기서 VM을 구하라니까 VM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VM은 루트
2에다가 시료값 V를 곱해주는 게 바로 뭐예요? 최대값이 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평균값은 어떻게 구했어요? 평균값 VA는 파이분의 2VM으로 구한다 했어요. 근데 여기서 평균값 주어지고 우리 최대값 구해봐 하면 최대값 VM은 어떻게 구해요? VM은 2분의 파이 VA로 구할 수 있어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대값은 시료값이 주어지고 나서 최대값으로 구해봐. 평균값이 주어지고 나서 최대값으로 구해봐 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료값과 평균값 공식을 기억하고 있으면은 굳이 최대값을 구하는 공식은 기억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무슨 값은 기억해야 돼요? 순식값, 시료값, 평균값의 기본 틀은 기억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거 기억 꼭 해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섹션 1번 정연파 교류 회로에서 이 교류의 RLC 회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교류 RLC 회로에 배우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저항만 가지고 우리 저항만의 회로, 교류의 저항만의 회로를 한번 볼 건데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자 이렇게 저항만 있는 회로입니다. 저항만 이렇게 저항만 있는 회로를 저항만의 회로인데 지금 봤더니 이게 전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압의 그림이 어떻게 됐어요? 전압이 지금 이렇게 물결이 있는 그림으로 바뀌었어요. 바로 교류의 전원은 이렇게 물결이 있는 얘를 교류 전압이라고 합니다. 교류의 전원, 교류 전압. 교류 전압은 이렇게 물결이 있는 걸로 표시하고요. 직류의 전압은 우리가 이렇게 긴 막대와 짧은 막대로 표현을 했었죠. 이게 바로 뭐였어요? 직류의 전압. 그러면 이제 우리 진짜 교류를 배우고 있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 이 저항만의 회로에서는 물어볼 수 있는 게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첫 번째로는 뭘 물어보냐? 전류를 구해봐라. 전류를 구해봐라. 전류 뭐였어요? 전류 I예요, I. 전류 I를 구해봐라요. 그럼 우리 전류는 어떻게 구해요? 저항분의 전압으로. 그럼 뭐예요? 우리 전류 I는 R분의 V로 구할 수 있어 라는 거. 이게 됩니다. 전류는 R분의 V. 저항만의 회로일 때 전류 I는 R분의 V야. 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물어보는 거는 전류와 전압의 위상에 대해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류는 주파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위상, 출발 위치가 다르다 했어요.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어요. 전류가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고 전압이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다 했어요. 바로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자, 저항만 있을 때는 저항만의 회로일 때는 전류와 전압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동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동상. 그러면 바로 이 동상이 뭐냐? 동상은 크기는 다르지만 위상은 같은. 이상은 같아요. 한마디로 출발 위치는 같은 거예요. 출발 위치는. 크기는 달라요. 왜? 전류는 키가 190cm와 저 165, 170짜리가 달려요. 그러면 어때요? 크기, 키 차이는 나잖아요. 하지만 출발 위치는 같은 거. 그래서 동상 역시 뭐예요? 크기는 같대, 다르대요. 전류와 전압은 220, 전류는 5A, 크기는 다르잖아요. 근데 뭐는 같아요? 출발 위치는 똑같아. 이게 바로 뭐예요? 동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상은 바로 그림으로 한 번 더 표현을 해주자면은 자, 우리 정연파 그림에서 제가
전압은 요렇게 나왔다라고 하겠습니다. 전압은 파형이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전류의 파형은 이렇게 나왔어요. 크기가 어때요? 크기는 서로 다르죠. 근데 출발 위치랑 끝나는 위치가 어때요? 똑같이 끝나죠. 이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동상이야 라는 거예요. 동상. 크기는 다르지만 출발 위치는 같아. 그럼 끝나는 것도 같이 끝날 거야. 이게 바로 동상이고, 저항만 있을 때는 전류와 전압이 동상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코일, 인덕턴스만의 회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덕턴스만의 회로. 인덕턴스만의 회로는 코일만으로 이렇게 회로가 감겨져 있는 거. 요게 바로 뭐예요? 인덕턴스만의 회로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 인덕턴스만의 회로도 두 가지를 물어보는데, 첫 번째로 뭘 물어보냐? 두 번째로 물어본 게 전류를 구하라고 물어보고, 전류와 전압의 이상에 대해서 물어봐요. R만의 회로처럼 전류 I를 구하라고 물어보고, 전류와 전압의 이상 관계를 물어봐요. 근데 여기서 하나가 더 넣어놨죠, 제가. 뭘 넣어놨어요? 인덕턴스의 저항, 코일의 저항이라는 걸 넣어놨어요. 자, 우리가 저항은 뭐였어요? 저항은 이 R이 저항이에요. 그러면 지금 얘는 뭐예요? L은 코일이라는 거예요. 코일. 코일 L이고, 코일 L의 단위는 뭐였어요? 헨리였어요. 헨리. 코일의 단위는 헨리지. 근데 우리 저항의 단위는 뭐였어요? 저항의 단위는 옴이었잖아요. 왜? 저항이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 저항과 코일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전류를 구하려면 항상 어떻게 했어요? 저항분의 전압이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저항만 해올 때는 R분의 V였어요. 근데 코일에는 지금 저항이 있어요? 없어요? 저항이 없죠. 아니요. 저항이 있어요. 코일에도. 바로 그 코일의 저항을 가지고 전류를 구해야 되는 거야. 코일만에 해놓을 때는. 그럼 우리 코일의 저항이 뭐야? 그걸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첫 번째 인덕턴스의 저항, 코일의 저항에 대해서 보자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코일의 저항을 한번 보시면은 우리는 이 코일, 인덕턴스의 저항, 코일의 저항을 뭐라고 하냐? 유도 리액턴스라고 합니다. 유도 리액턴스. 그래서 유도 리액턴스 나오면은 뭐예요? 코일의 저항이야? 라는 거. 그러면 이 유도 리액턴스 기호, 코일의 저항의 기호를 어떻게 표현하냐? 리액턴스 X에다가 L, 코일 L을 붙여주면은 이게 바로 코일의 저항이야 합니다. XL. 근데 우리는 이 유도 리액턴스 XL을 또 어떻게 쓸 수도 있냐? 오메가 L로도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얘는 뭐예요? W로 보이지만 얘는 오메가를 나타냅니다. 오메가예요, 오메가. 오메가 L이에요, 오메가 L. 그럼 오메가 뭐였어요? 각속도 각주파수였어요. 그러면 각속도 각주파수 오메가는 어떻게 구했었어요? 2파이 F로. 그래서 오메가 대신에 뭘 쓸 수 있어요? 2파이 F로. 2파이 FL.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 코일의 저항이야. 유도 리액턴스야. 라는 겁니다. 그럼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전류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있어요. 전류 구해보죠. 자, 그러면은 전류 I를 구해볼 건데, 전류 I 어떻게 구한다고요? 저항분의 전압. 근데 여기서는 어떤 저항 써야 돼요? 코일만 있으니까 코일만의 저항으로요. 그럼 아까 코일만의 저항이 뭐였어요? XL. XL분의 V를 쓰면은 우리 전류 구할 수 있어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유도 리액턴스 XL은 어떻게 쓸 수도 있었다고요? XL 대신에 제가 오메가 L로 쓸 수 있어. 오메가 L분의 V야 라는 거예요. 오메가 L분의 V야. 근데 우리 오메가는 얼마의 값을 갖고 있다고요? 2파이 F라는 값을 갖고 있어. 그래서 2파이 FL분의 V야. 요렇게도 쓸 수 있어 라는 거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요게 바로 코일만의 해로에서 유도 리액턴스, 코일의 저항을 알아야 돼요.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코일의 저항.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코일에서 전류와 전압의 이상에 대해서 물어봐요. 우리는 주파수가 있기 때문에 위상 차이가 난다 했어요. 근데 저항만 있을 때는 동상이라 했죠. 근데 이 코일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코일을. 자, 코일은 어떻게 생겼다고요? 코일은 이렇게 철심을 이렇게 감아놓은 게 코일이잖아요. 철심을 이렇게 감아놓은 게 코일이에요. 그러면 전류가 흐를 때도 어떻게 흘러야 돼요? 만약에 여기에 전류가 흐른다. 전류가 흐른다. 어떻게 흘러야 돼요? 반드시 흐를 수 있나요? 감아져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빙글빙글 돌아서 전류 역시 어떻게 해야 돼요? 흘러야겠죠? 빙글빙글 돌아서. 그럼 빙글빙글 돌으니까 빠를까요? 느릴까요? 빙글빙글 도니까 느리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와 전압의 이상은 어떻게 되느냐? 전류가 전압보다 느리다예요. 느린데 얼만큼 느리냐? 코일만 있을 때는 2분의 파이만큼. 2분의 파이, 바로 90도. 90도만큼 느리다입니다. 90도만큼 느리다. 또는 느리다를 다른 말로요. 뒤진다, 뒤처진다, 뒤진다. 요렇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전에는 이렇게 코일을 해서 전류가 어떻게 돼? 라고 물어보는데 요즘은 코일 주어져 놓고요. 전류가 아닌 전압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자, 전류는 전압보다 느리다. 90도 느려요. 그럼 전압은요? 전류보다 90도 빠르다가 되잖아요. 요렇게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요. 꼭 전류로만 기억하지 마세요. 코일은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느리지만 전압은 그러면 전류보다 90도 빨라야 되네. 이것까지 조금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콘덴서 C만의 회로입니다. 콘덴서 커패시턴스 C만의 회로, 요게 바로 다음 세 번째고요. 이 콘덴서 커패시터만의 회로에서 첫 번째로 물어보는 건 마찬가지 아까랑 똑같아요. 뭐 물어봐요? 전류 I 구해봐. 두 번째는요. 전류와 전압의 이상은 어떻게 돼? 이걸 물어보는데 자, 여기서 근데 마찬가지 전류 I는 아까 어떻게 구했어요? 저항분의 전압이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콘덴서도 어떻게 생겼냐? 콘덴서는 단위가 뭐예요? C는 단위가 페럿이었어요. 왜? 전압을 측정하는 거니까. 그러면 얘가 저항의 단위가 아니니까 마찬가지 뭐 해줘야 돼요? 콘덴서도 콘덴서만의 저항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럼 콘덴서도 콘덴서만의 저항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바로 그거 커패시터의 저항, 콘덴서의 저항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이 콘덴서의 저항을 뭐라고 하냐? 용량 리액턴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용량 리액턴스예요. 그러면 용량 리액턴스, 아까 리액턴스는요 X로 표현을 한다라고 했었고 X 용량 콘덴서니까요 C 콘덴서 용량이에요. 콘덴서는 용량성이라고도 하고요. 코일은 유도성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코일은 유도성 하면 L, 용량성 하면 C. 그래서 XC입니다. 그러면 이 용량 리액턴스 XC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아까 우리 XL은 뭐였어요? 오메가 L이었죠. 마찬가지 XC도 뭐예요? 오메가
C는 오메가 C인데 얘는 분의 1을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분의 1. 오메가 C분의 1로 한번 해주셔야 되고요. 그럼 아까 오메가는 우리가 2파이 F로 쓸 수 있었으니까 2파이 F C분의 1로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전류 I 이제 한번 구해볼게요. 어떻게 구해요? 전류 I는 용량 리액턴스분의 전압으로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XC는 뭐로 쓸 수 있다고요? 오메가 C분의 1분의 V 요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오메가 C분의 1분의 V를 계산하니까 뭐로 나오는 거예요? 얘를 계산하니까 오메가 C V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오메가 C 대신에는 아까 뭐로 쓸 수 있었어요? 2파이 FC 플러스 2파이 F로 쓸 수 있었고 2파이 F CV 요렇게도 표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게 바로 뭐예요? 콘덴서만에 있을 때 전류를 구하는 거였어요. 그럼 이제 세 번째, 이 전류와 전압의 이상을 보자는 거예요. 자, 콘덴서는 이렇게 생겼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전류가 흘러야 됩니다. 근데 아까 코일은 전류가 뺑글뺑글 돌아서 흘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전류는 막고 있어 버리니까 그냥 건너 뛰어버려 라고 생각하는 거. 달리다가 건너 뛰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전류가 더 빨라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은, 그래서 전류가 전압보다 빠르다요. 근데 콘덴서만 있을 때는 2분의 파이만큼 90도만큼 빠르다, 앞선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빨라, 앞서. 근데 반대로 전압을 기준으로 하면요, 전류보다 90도 느려, 뒤처져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콘덴서만의 해로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나오는 거는 이제 복소수가 나옵니다. 자, 이 복소수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요, 실수부와 허수부로 구성된 벡터의 양을 복소수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복소수가 왜 우리 갑자기 전기 이동해서 복소수를 해야 돼? 왜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R, LC 해로죠. 우리가 지금 방금 저항만 했을 때는 문제 없었어요. 저항의 저항은 R이었으니까. 코일의 저항은 XL이었으니까. 콘덴서의 저항은 XC였으니까 문제가 없었는데, 근데 우리가 R만 하지 않을 거잖아요. L만 하지 않을 거잖아요. C만 하지 않을 거잖아요. 뭐 해야 돼요? R하고 L을 직렬로도 접속을 해야 되고, R하고 C도 직력으로 접속해야 되고, R하고 L하고 C도 직렬로 접속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바로 그것 때문에 뭐 해야 돼요? 복소수를 조금 알아줘야 돼요. 근데 저는 이걸 복소수를 뭐로 할 거냐? 우리가 배워야 될 거로 좀 할 거예요. 복소수 우리가 배워야 될 거로. 그래서 우리는 이따가 뭘 배우냐? 임피던스라는 걸 배워야 돼서 복소수를 임피던스로 표현할 거예요. 임피던스. 복소수를 아예 이 임피던스 Z로 표현을 할 건데, 복소수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실수부와 허수부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피던스 Z가 실수부와 허수부 이렇게 표현되는 게 바로 임피던스 Z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 실수부는 임피던스 Z는 뭐로 표현할 수 있냐? 실수부, 저항 R이 실수부가 되는 거고요. 허수부는 바로 이 리액턴스 X예요, X.
근데 이 리액턴스 제가 X로 표현했잖아요. 우리는 아까 XL, 유도 리액턴스 XL을 배웠고, 용량 리액턴스 XC를 배웠는데, 지금은 제가 그냥 X로만 표현했어요. 바로 이 X가 뭐냐, 리액턴스가. 코일의 저항일 수도 있고, 콘덴서의 저항일 수도 있어. 안 주어졌을 때는 그냥 뭐예요? 리액턴스 X라고 하는 거예요. 코일의 저항인지 콘덴서의 저항인지 몰라. 안 주어졌어, 확실하게. 그럴 때는 큰 의미로 뭐라는 거예요? 그냥 리액턴스, 어떤 코일의 저항일 수도 있고 콘덴서의 저항일 수도 있는 것을 바로 리액턴스 X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보면은 우리가 뭐예요? 계산이 되잖아요. 근데 뭐라 했어요? 허수부라 했잖아요. 허수부. 허수부에 그냥 리액턴스 X가 들어가는 건데 리액턴스 X는 계산할 수 있는데 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붙어줘야 되냐? 허수인 J를 붙여줘야 돼요. J. J는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에요. 그래서 얘를 J에다가 X 리액턴스를 곱해봤다. 뭐예요? 계산이 안 되는 값. 요게 바로 복소수 임피던스라는 복소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소수는 이렇게 실수부와 허수부로 이루어져 있는 거. 이게 복소수인데 저는 이 임피던스 역시 뭐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복소수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 임피던스 Z는 그 구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저항과 플러스 허수 JX 리액턴스로 이루어져 있는 거. 요게 바로 임피던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임피던스는 계산이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되는 값. 그냥 공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 임피던스를 계산해봐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임피던스를 계산해봐 라고 하면은 절대값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절대값으로. 그러면 임피던스의 절대값은 한마디로 임피던스의 크기, 계산이 되는 크기로 좀 만들어줘예요. 계산이 되는 크기로 만들어주라는 건데 그럼 우리는 이 절대값 임피던스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절대값 임피던스는 루트를 씌우고 실수의 제곱 플러스 허수의 제곱을 해주면은 바로 절대값, 계산이 되는 크기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까 임피던스의 실수부가 뭐예요? R이죠. 그래서 여기서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허수의 제곱은 허수 선분의 제곱이지 허수 J를 넣으라는 게 아니에요. 허수 선분을 넣으라는 거예요. 허수 선분만. 부호도 넣는 게 아니고 허수 선분만. 그럼 지금 여기서 허수 선분이 뭐예요? X가 허수부에 있는 선분이잖아요. 바로 뭐만 집어넣는 거예요? X만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X가 허수 선분이니까 X에 뭐 해줘야 돼요? 제곱을 해줘야 된다. 이러면은 계산이 되는 값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소수의 절대값, 임피던스의 크기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5번째로 RL 직렬 회로가 나옵니다. 그림 보시면 뭐예요? 저항과 코일을 이렇게 직렬로 연결한 거. 이게 바로 뭐예요? RL 직렬 회로다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 RL 직렬 회로에서는 5가지를 물어보는데 첫 번째로는 합성 저항 구하기예요. 합성 저항 구하기. 이 합성 저항 구하기인데 제가 왜요? 저항의 저항은 R이잖아요. 근데 이 코일의 저항은 뭐였어요? 코일의 저항은 XL이었잖아요. 그러면 R하고 이 XL 두 개를 뭐 해줘야 돼요? 합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바로 그 두 개를 합쳐봐. 두 개 저항 합쳐봐. 그게 바로 뭐예요? 합성 저항을 구해봐요. 근데 우리 앞에서 임피던스 했었죠. 임피던스 Z. 이 합성 저항 구하라는 게 결국에는 임피던스 Z를 구해봐라요. 임피던스 Z. 그러면은 우리는 앞으로 RL 직렬, RC 직렬, RLC 직렬을 해야 되는데 이 임피던스가 뭐라는 거예요?
R하고 코일의 저항을 합친 게 임피던스야, 합성 저항 임피던스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임피던스는 R하고 실수와 허수의 성분을 합친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실수분 저항 R, 허수부 저항 유도 리액턴스 XL을 합친 게 바로 합성 저항 임피던스구나 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임피던스 Z는 허수가 있기 때문에 계산이 됐어요? 안 됐어요? 계산이 안 됐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계산이 되려면 뭐 했어야 됐어요? 절대값으로 만들어줬어야 됐죠. 그래서 두 번째 절대값을 만들어야 되고, 세 번째는 R을 직렬할 때 이 전류를 구해봐가 되는 거고, 네 번째는 전류와 전압의 이상차가 어떻게 돼? 위상이 어떻게 돼? 위상차가 어떻게 돼? 그거를 구해봐라는 거고, 다섯 번째는 역류를 구해봐. 요렇게 R을 직렬해서는 5가지를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 하나하나 1번부터 5번까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R을 직렬해서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합성 저항을 구해보자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게 뭐 구하라는 거예요? 임피던스 Z를 구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임피던스 Z를 구해보자라는 건데, 임피던스 아까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실수부와 허수로 이루어져 있는 거, 이게 임피던스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도 임피던스 Z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임피던스 Z는 실수부가 저항이라 있으니까 저항 R.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저항과 코일이 나왔을 땐요, 이 임피던스는 부호가 플러스가 돼야 돼요. 플러스가. 실수부와 허수부를, 임피던스 복소수는 실수부와 허수부를 더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직렬일 때는 허수부가, 이게 부호가 플러스가 나와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였어요? 허수부 J. 허수 J에다가 코일의 저항으로요. 코일의 저항은 뭐였어요? XL. R 플러스 JXL. 요렇게 나오면 뭐예요? 임피던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임피던스에서 XL은 뭐로도 쓸 수 있었어요? R 플러스 J의 오메가 L. XL은 오메가 L이었잖아요. 그래서 XL 대신에 뭐로도 쓸 수 있다고요? 오메가 L로도 쓸 수 있어라는 거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임피던스를 한번 구해봤어요. 임피던스를. 근데 이 임피던스는 계산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계산기 모드를 바꿔야지만 계산이 되고,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계산이 안 돼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계산이 되게끔 하는 거는 뭐였어요? 절대값이었어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자, R을 직렬해서 이제 두 번째로 물어보는 게 바로 이 절대값 구하기였어요. 절대값을 구해보자요. 절대값을. 그러면 자, 우리 절대값은 아까 어떻게 구했어요? 절대값 임피던스는 루트 실수의 제곱 플러스 허수의 제곱이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 임피던스가 R을 직렬할 때 임피던스는 R 플러스 JXL이었고, 이거는 R 플러스 J 오메가 L이었어 라고 했었잖아요. 이거를 이제 넣으면 되는 거예요. 절대값으로. 그러면 절대값 임피던스는 루트 실수고요. 실수가 뭐라고요? 저항이요. 저항의 제곱 플러스 허수부가 뭐라고요? XL이요. XL의 제곱을
해주면은 절대값 임피던스가 나온대요. 근데 여기서 x에는 뭐로 쓸 수 있었어요?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l로 쓸 수 있었잖아요. 오메가 l의 제곱 요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오메가 l은 또 뭐로 쓸 수 있었어요?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2 파이 f l의 제곱으로 요렇게도 쓸 수 있었죠. 오메가 l의 제곱이니까요. 2 파이 fl의 제곱 요렇게도 쓸 수 있어 라는 거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2 파이 fl의 제곱 이야 라는 걸 기억을 해 주시고요. 이게 바로 절대값을 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절대값 그럼 구해 봤어요. 그럼 이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 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전류 i를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전류 i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전류 i는 저항분의 전압이었잖아요. 그럼 아까 여기서 R을 직렬회로해서의 저항은 뭐였어요? 합성저항 임피던스였어요. 그래서 뭐 해주면 돼요? 임피던스 분의 전압 V야 라는 거예요. 전류 I는 임피던스 분의 전압 V야. 이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임피던스는 아까 뭐라 했어요? 계산이 안 돼 라고 했어요. 계산이 안 돼. 그래서 이거는 그냥 공식으로만. 얘는 공식으로만. 전류 I를 구해봐는 계산으로 나왔어요. 계산으로. 그럼 계산하라고 나오면은 뭐로 써줘야 되냐? 절대값 임피던스 분의 V로 해가지고 계산을 해야 돼요. 절대값 임피던스 분의 V로. 얘로 계산을 한다. 계산은 임피던스 분의 V로는 계산이 안 되니까 절대값 임피던스 분의 V로 해서 계산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앞에 절대값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절대값 구하는 거. 그걸 기본 틀을 놓치지 말아 주시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뭘 물어보냐? 바로 이 전류와 전압의 위상에 대해서 물어봐요. 위상에 대해서. 전류와 전압의 이상각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자 우리가 R만의 회로일 때는 어땠어요? 저항이 동상이다라고 했었어요. 코일 L만 있을 때는 어땠어요? 전류가 뱅글뱅글 돌아가야 되니까 전류가 90도 느리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얘는 어때요? 저항과 코일을 결합, 직렬로 연결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자, 이때는 일단은 저항과 전류가 있다. 일단 코일은 뭐였어요? 전류가 느리다라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항은 전류에 영향을 못 준다 생각하고 코일만 있을 때는 일단 저항은 전류에 영향을 못 주고 이상의 영향을 못 주고 코일이 그 이상의 영향을 준다 해서 코일은 뭐라고요? 그러니까 뱅글뱅글 돌아야 되니까 느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일단은 뭐예요? 전류가 느려예요. 전류가 느려. 근데 코일만 있을 때는 90도 느렸는데 저항도 같이 있으니까 90도만큼 안 느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만큼 느려 그걸 찾는 게 전류와 전압의 이상이에요. 각도 얼만큼 느리냐? 그럼 얘가 얼만큼 느리냐? 바로 이 삼각 세타 얼만큼 느린지 각도를 구해보자는 거야. 각도. 그럼 이 삼각 세타는 어떻게 구하냐? 아크 탄젠트 실수부에 허수부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크 탄젠트 실수부가 뭐였어요? 저항 R, 허수부는요 XL. 요게 넣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까 우리는 아크 탄젠트 실수부 R의 XL은 오메가 L 요렇게도 넣을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요게 바로 RL 직렬 회로에서 전류와 전압의 이상이었어요. 그럼 이 각도만큼 전류가 뭐 하는 거예요? 느리다라는 거예요. 느리다라는 거 알 수 있다라는 거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RL 직렬에서 다섯 번째는 역률을 구하는 겁니다. 역률을 구하는 건데 역률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간단하게 전기의 효율성이에요. 전기의 효율성 아니면 내가 얼마나 유효하게 사용하고 있어. 유효성이라고도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제가 100을 여러분들한테 드렸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100을 다 받아요. 어때요? 완전 다 유효하게 받은 거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100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100을 드렸는데 80밖에 못 받았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80만큼 유효하게 받은 거잖아요. 그게 바로 역률이라는 거예요. 역률이 그럼 여러분 얼마예요? 80% 0.8이라는 거예요. 내가 100을 줬더니 여러분들이 0.8만큼 받은 거야. 유효하게. 80%만큼 유효하게 받는 거야. 그게 바로 역률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역률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역률은 그래서 우리는 코사인 세타라고 합니다. 코사인 세타요. 그럼 우리는 이 코사인 세타를 어떻게 구해? 역률은 임피던스 분의 저항 R로 구할 수 있습니다. 왜? 저항 R이 한마디로 유효한 성분이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코사인 세타는 임피던스 분의 R인데 이 임피던스는 아까 계산이 됐어요? 안 됐어요? 계산이 안 되는 값이었어요. 그럼 뭘 해줘야 돼요? 계산이 안 되는 값은 절대값 임피던스로 바꿔줘야 되니까 절대값 임피던스 분의 R로 해주면은 코사인 세타 역률을 구할 수 있다. 역률을 계산해라 하면은 절대값 임피던스 분의 R로 구해야 된다라는 거 이거를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나오는 거는 이제 RC 직렬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저항 R과 콘덴서 C를 직렬로 연결해보자. RC 직렬이에요. 근데 이 RC 직렬에서도 5가지를 물어본데 첫 번째로는 합성 저항을 구해봐. 우리 저항은 저항 R이었고 콘덴서 C의 저항은 뭐였어요? 용량 리액턴스 XC였잖아요. 그 저항과 용량 리액턴스를 합성해봐. 바로 뭐 구하라는 거예요? 임피던스. 이 합성 저항은 임피던스. 임피던스 Z를 구해봐 라는 거예요. 임피던스 Z를 구해봐. 그러면은 자, 임피던스 이 Z는 계산이 안 되는 값이었으니까 뭐도 해야 된다고요? 계산이 되는 절대값 구해봐. 이게 두 번째고요. 결국에는 이 RC 직렬도 결국엔 뭐 구해줘야 돼요? 전류 I를 구해봐. 이걸 물어보고요. 네 번째로는 그러면 전류와 전압의 이상 각도는 어떻게 돼? 그리고 전류가 빨라, 전류가 느려. 이걸 물어보는 게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마찬가지 전기가 얼마나 우리가 유효하게 사용해 역률 그럼 구해줘. 역률 구하는 거. 요렇게 5가지에 대해서 뭐랑 같아요? RL 직렬이랑 구했던 건 똑같이 구해요. 근데 이제 틀이 조금씩 달라지니까 그 틀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하나하나 봐보도록 하겠습니다.